저는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상빈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그 부의 탄생, 윌리엄 번스타인이 쓰신 부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가운데 이제 저자 얼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Birth of Plenty 라는 그 책 표지가 보여 있고, 오른쪽에는 이분이 쓰신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Intelligent Asset Allocator. 그 책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분의 그 전공은 파이낸스입니다. 투자론. 그래서 본래 직업이 투자 컨설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분의 그 본래 직업이 뉴로로지스트, 신경과학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학을 공부하시고 아마 이제 파이낸스를 또 공부하시고 해서 컨설턴트로 되신 거고, 그래서 이분의 그 직업은 베스트셀러 작가 또는 그 투자 컨설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거기 가운데 영어로 쓰는 게 있는데요. 투자는 목적은 우리가 리턴하고, 리턴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 자신을 리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난하게 살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투자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Talks at Google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05년도에 나왔는데요. 2007년도에 이분이 구글에서 강의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글에서는 좀 유명한 책이라든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에 대해서 저자를 모시고 직접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6일 날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한 것이 여기 밑에 제가 해놓은 들어가 보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 40분, 한 50분 정도 강의하신 것 같은데, 한 35분 정도는 강의하시고, 한 나머지 시간은 질문 받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저자 직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쓰셨느냐, 한번 동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영국 경제사학자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오른쪽에 있는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 하니까요. 이 책이 한 275페이지 정도 된 책인데, 책 내용을 보면은 통계 숫자가 한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한 3분의 1 되는데, 어떤 통계 숫자냐? 전 세계 나라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옛날, 1970년, 1980년, 그때부터 한 1950년? 그 정도까지의 전 세계 나라의 GDP, 그리고 인구,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사학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제가 사실은 경제사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코스북을 할 때 경제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별로 저는 경제사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하찮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딱 보고 나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저자께서 보시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는, 아니 지금이야 우리가 경제 성장, 1인당 GDP 이런 걸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있고 통계청이 있고 한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1800년도, 1700년도에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같은 중앙은행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얼마나 그 도시화가 진행되었느냐. 만일 농촌만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우리가 농산물을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해 줄 테니까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된 정도를 가지고 그 나라의 1인당 GDP를 계산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 책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살펴보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percentage of world GDP 여기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1500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까지 우리 차이나를 한번 볼까요? 중국을 보면은 1500년도에는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세계 경제에서 그러다가 1800년도에 돌아와서 미국이 등장하니까 중국의 그 경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1500년도, 1600년도에는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라는 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국이 유일하게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 이렇게 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비슷하게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면은 이건 물론 inflation adjusted라는 말은 실질이라는 이 말입니다. 명목이 아니고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 상당히 높고 차이나 중국과 인도는 낮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저자께서 이 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을 때 요 책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GDP를 참조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저는 한번 한국 글을 한번 따와가지고 봤어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저자가 책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나는 이 한국의 그 1인당 GDP 그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1911년도 그러면 그때가 한일 합방이죠. 1911년도. 그때부터 이제 GDP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1945년도 뭐 그때는 우리가 아마 그 해방된 해인데요. 그 당시는 아마 좀 GDP가 추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현대에 와가지고 상당히 이게 높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를 보면은 1820년도 그 다음에 1911년도까지는 1910년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울기가 어때요? 좀 완만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1945년까지 그 기울기가 상당히 높아갑니다. 인구 증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1820년도 우리나라 GDP가 1인당 GDP가 477불입니다. 그거는 1820년도 그러면 순조 20년을 이야기해요. 대원군이 탄생한 해입니다. 그 다음에 1870년도가 대원군이 집정한 시대인데 480불이에요. 뭐 그렇게 20년하고 70년, 50년 사이에 3불이 늘었습니다. 뭐 거의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911년도에 와가지고는 647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0년도부터 45년도 그 사이는 통계가 없는데 그 50년도엔 1122불입니다. 그러면
자, 1911년도하고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40년도로 치면은 1인당 GDP가 거의 2배 뛰었습니다. 거의 2배. 그 다음에 인구를 보면 말이에요. 인구는 1910년도에 1400인데 1945년도에 44년도에 2500만입니다. 그것도 2배 뛰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자가 책을 썼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한국 걸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지금 알기로는 해방 일제 36년 동안에 한국은 못 살았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흔히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통계자를 딱 보니까 1인당 GDP가 2배로 뛰고 인구가 2배로 늘었다. 그건 그만큼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핍박받았다. 못 살았다.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왜 그럴까? 저도 당장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 통계자료만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탐구를 하고 싶은데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저자도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됐느냐?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세계 1인당 GDP입니다. 그거 보시면 어때요? 1820년도까지. 그거 보니까 어때요? 그 기울기가. 상당히 평평하죠? 거의 1820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20년도 이후에는 어때요? 1인당 GDP가 갑자기 뛰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생각하기는 왜 그럴까? 왜 1820년도부터 풍부한 물질을 인류들이 향유하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일제세대 때 왜 인구와 GDP가 1인당 GDP가 2배나 뛰었을까? 나는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좀 공부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저자도 똑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어때요? 세계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그거 보니까 어때요?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1820년도부터 1998년도 사이는 2%씩 뛰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라고 하는 것을 뭔 의미가 있느냐?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72 법칙이라고.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1년에 10%씩 성장하면 72 나누기 10하면 얼마입니까? 7.2죠. 7.2년 동안에 GDP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72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2%씩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려면 72 나누기 36년이에요. 36년이 지나면 2%씩 성장하면 36년이 지나면 부가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숫자예요. 그러면 36이라는 게 대충 뭡니까?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도 2배 더 잘 살게 되고 그것이 2% 성장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아들 세대가 내보다 2배 더 살고 나는 그리고 내 아들은 내 아버지 세대보다 4배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2%라는 것이 무서운 숫자인데요. 자, 그래서 약간 그 이야기보다도 왜 1820년도 이후부터는 물질의 진보가 상당히 급성장했느냐? 그것이 이 사람이 갖게 된 의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말서스의 그런 법칙이라고 있죠. 우리가 국민학교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 인구는 기하급수적이고 식량은 어때요? 산술급수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구는 팍 증가하는 데 의해서 식량은 서서히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니까요. 그 Y축은 이제 X 밑에 있는 건 그건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실질 임금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질 임금이 떨어집니다. 거의 1490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도가 별 때 그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점으로 찍어 놓은 그 직선이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말서스의 그 이론이 맞는다는 이야기죠.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 그것이 13세기부터 16세기에 그랬고 18세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점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점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실질 임금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1820년도부터는 우리가 급격하게 부가 증가하게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아까 그래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미국 예를 드는 건데요. 이것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게 직선을 보이는 것이 그 2% 성장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보이죠? 그것은 이제 실질적인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보면 어때요? 1820년도부터 2% 성장에 거의,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거의 2%의 성장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한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부가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사람이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러면 공급화 자체가 경제 발전의 열쇠인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렵 채취 시대, 그 다음에 농경 시대, 그 다음에 공급화 시대, 그 다음에 요새는 어때요? 그 서비스, 그 다음에 IT 시대인데, 이 공급화만 되면은 우리가 경제 발전이 잘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더라 이거죠. 무엇이냐? 소비에트의 공업화. 소비에트가 공업화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 부를 창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화도 아니다. 그럼 또 이것도 뭐냐? 요건 또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 요건 무슨 사진이겠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반도하고 북한하고 야간 위성 사진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민족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데 왜 남한은 잘 살게 되고 북한은 못 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문화와 민족의 차이도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라고 해서 이 차례가 나옵니다. 이제 목차인데요. 그 머리말이 뭡니까? 왜 특정한 장소와 시장에서 번영이 일어나는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앵거스 메디슨의 책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제1부는 무엇이 성장을 가져오나? 그래서 번영에 필요한 4가지 요소라고 해서 재산권의 등장과 확립, 과학적 합리주의의 등장과 확립, 자본시장의 활성화, 수소가 통신의 발달, 이 4가지 요인이 다시 말하면 이 제도적인 장치, 이런 제도를 갖춘 나라는 잘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쇠락하더라 라는 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쭉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 그죠? 그 과거의 사례를 쭉 관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우리가 결론을 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경제 사학, 경제 역사 거기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이 4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이 제 1부고요. 그 다음에 제 2부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각 나라마다 케이스 스타디, 사례 연구. 그 자기가 4가지 그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 4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각 나라마다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그것을 제대로 형성한 나라는
부를 창출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부를 창출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이 사례 연구를 또 이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2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부는 번영의 결과와 부의 흐름인데 그래서 제10장은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 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10장은 주된 요지는 자기가 역사적인 그 흐름을 봐서 아까 4가지 요인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4가지 요인을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통계적인 처리를 해보자. 그 통계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딴 사람이 한 걸 자기는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4가지 요인과 경제 성장 간의 통계 처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장은 부를 둘러싼 거대한 상충 관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가 불균형이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소득 불균형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이야기했고 제12장은 부와 세계 헤게모니의 장악. 세계 헤게모니, 패권국가. 패권국가 되는 나라는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되느냐. 그런 것을 또 이 사람은 또 이야기했고, 제13장은 성장이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4가지의 그 제도적인 틀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또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그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고 있고, 제14장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제 이 책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이거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앞으로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 4가지 제도적인 장치. 그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2부에서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이슬람, 라틴, 이 다 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가장 우리하고 친숙한 일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 4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서 번영을 부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3부에 가서는 아까 말한 대로 통계 분석 결과, 그 다음에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시사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